네, 최근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 겨울도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음주운전으로 당 징계를 앞둔 이용재 의원이 이번엔 꼼수 행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 이유를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오늘은 괜찮으셨죠? 오시는 길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렇게. 그래도 비가 오고 있어서요. 예,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나가기 소홀했는데 어제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을 하긴 했는데 당연히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조치 때문에, 정부 조치 때문에 좀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치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2월 15일부터는 그러니까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차량 이부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몰라서 이제 그 차량을 운행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문자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서울 시민에게만 해당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어쨌든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잡는 것이 함께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금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보면 네. 구청 같은 데는 네. 차량 이부제라서 사실 뭐 주차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민원인 분들 중에. 서울시 한 450여 개 예. 공공주차장이 폐쇄를 이제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오신 분들이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어제도 저는 방송 출연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서울시에 이 비상저감 조치가 있었다는 걸 몰랐고 그제가 더 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제 경우는 역대 11월에 최고의 초미세먼지가 이 농도가 높았는데 제 생각엔 그제는 아침부터 굉장히 나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서울시나 또 우리 정부 당국이 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했으면 오히려 그제 오후부터라도 물론 차량 이부제는 당장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어제까지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되니 예. 우리가 7일의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를 취한다는 걸 좀 일찍 국민들께 알려주셨으면 또 서울 시민께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참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대기의 문제, 대기 기류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구청 얘기를 꺼냈냐면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차량들, 특히 의원님들 타신 차는 이부제 영향 전혀 안 받았고요. 뭐 출입도 다 되고 청와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홀수 차량만 되는 거였는데 짝수 차량 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글쎄요. 근데 좀. 저희가 아침에 어저께 8시에 당무집행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총장은 하이브리드카라서 그거는 뭐 경유차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출입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뭐 당직 의원은 안 타고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찍고 그랬다고 촬영을 다 했다고 언론사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는 그래도 이부제를 지킨 분들이 많아서 당직을 맡고 계셔서 그랬나 싶은데요. 나머지 의원들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기도 하거냐 그러면 만약에 그 통제를 안 하고 출입시켰다면 제가 볼 땐 국회 사무처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위 여하를 떠나서요. 그거는 지켜줘야죠. 그래서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지 되는 거죠. 법을 만드는 데서 법을 안 지키면 그것이 물론 뭐 그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감이 정말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고 특히 아이들이나 이제 노약자층으로 갈수록 그럼요. 지금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예. 거잖아요. 방사능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더 높다 할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 하면 이부제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시죠. 국회의 경우에는 그제 밤에 늦게 좀 통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본 분도 있을 거고 못 본 분들도 있는데 이제 또 국회는 그 특성상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 열려 있고 해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이 이부제를 또 안 지켜도 되는 쪽으로 돼 있나 봐요. 뭐 그런 면이 있고 예외가 적용. 청와대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아마 이 서울시가 통보를 했을 테니까 예. 통보받은 시간은 밤늦게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도 짝수 차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정말 공공 기반부터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오늘 발표한 조치 중에 이제 화력 발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화력 발전소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그 시행을 했던 거고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화력 발전 비중이 39%였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 그런데 2017년엔 43%, 지금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대책 관련해서 이 클린 디젤 정책도 지금 폐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시민분들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경유차 권장할 땐 언제고 이렇게 또 폐기하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2016년도에 이미 이 정책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감 표시를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연속성을 갖고 가면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 발생한 지점부터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손해가 되는 대목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실제로 뭐 그 이제 영세한 분들이 그런 이제 교통수단으로 인한 혜택이 뭐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많이 분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은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뭐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에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하고 그러면 어떤 점이 어떤 거에 그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수단인 이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폐기 조치를 하는 건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16년도에 이미 잘못됐다고 인정됐던 만큼 저는 뭐 차질 없이 내년 2월부터 실행되는 것에 같이 이렇게 좀 협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빨리 농도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제 넘기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 당에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할 그날 불참하겠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윤창호 씨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뭐 병문안을 본인은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행보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행보를 많은 언론도 지적을 했지만 꼼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미리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오늘 내일 찾아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당에서 징계위를 열어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그 시간을 택해 가지고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징계위를 좀 질질 끌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론이 좀 가라앉는 걸 이런 걸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마음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장면이 나오지만 국회에서 사과하는 장면인데 정말 진정성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자기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백배사죄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뒷부분에 이 나의 이런 음주운전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훈계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직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와 있고 청와대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결국은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물론 본인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의원직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게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본인이 윤창호 법안에 대해서 서명도 했고 또 본인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뭐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대충 넘어갈 그러니까 수 제가 없는. 보기에는 적어도 이 다음 총선에 예.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또 공천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에 운전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한 의원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당을 했는데 그때 어떤 책임을 지고 당을 자기가 떠났어요, 스스로. 예. 이제 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절차를 밟아서 복당한 거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면 당에 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민주평화당은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징계위를 열어서 제명이 가장 예. 아주 강도 높은 징계 조치인데 제명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도 지금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큰 문제를 일으킨 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전에 이용주 의원이 적어도 당을 먼저 떠나고 그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의원직 사퇴 문제는 나중에 본인이 좀 더 생각해서 결단하면 어떨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용주 의원 한 얘기를 보면은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 의원직 사퇴는 일단 거부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닥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면 저분의 그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건 자체도 납득이 안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 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식하고 난 뒤에 퇴근하는데 왜 본인이 운전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정치권이 싸잡아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네. 보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또 이 법조인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직전에 또 발의까지 해놓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이 궁색한 위치를 보호막으로 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의 판단이 왜 저렇게 지리멸렬할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정동영 대표의 스타일하고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진보적인 때도 있고 개혁적인 입장도 있고 그런 입장을 갖고 가신 당 대표께서 이용주 의원 문제를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는 것은 복잡한 정책 셈법이 있는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지 되는 문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요구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현직에서 지금 음주운전이거든요. 예. 예전에 무슨 2005년도 이전 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젊은 시절에 무슨 뭐 그런 게 시기 어린 아니죠. 일이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직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죄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평당에서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라는 감싸기도 웃기는 일이고요. 그다음 본인이 국회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자리 보전하는 것에 급급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정 어려우면 자진 탈당이라도 하셔서 예. 당이 어려운 점은 좀 막아줘야 되는 게 음. 마지막에 도리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평화당 측에서 했던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시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좀 절차를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합니다. 음주운전했다, 걸렸다, 더 공정할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하게 당연히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 속내가 사실은 좀 차일피일 끌어서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고 징계를 적당한 수준에서 하려는 속내라면 그건 정말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징계를 하면 네네.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그렇죠. 거예요. 용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간 더 큰 화를 입게 될 텐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이용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는 사정이 다른 다른 면이 것들이 있다. 있다 예. 하면서 어떤 사정인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그 말을 핑계로 지금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 문제를 정말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이용재 의원 본인이나 당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걸 김의겸 대변인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네. 내렸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한 걸 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현안들이 있고 또 그 이제 인상이 됐을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답이냐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리해 가는 것이 답이냐 아니면은 또 뭐 그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제 예. 뭐 3가지 안을 놓고 또는 5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좀 지켜볼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뭐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공무원 연금 문제도 있고 군인 연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공정한 연금 제도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도이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네. 그 절대 끊이지 않는 이야기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연금 얘기도 사실 그럴 정도로 민감한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예.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소위 전문가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보험료율을 현재 9%입니다. 지금 정부가 보고한 안은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안은 12에서 15%. 어쨌든 올려야 되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올려야죠. 네.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를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연금을 더 더 많이 받게 받을 수 있다. 해주시겠다고 한 예. 건데 그러려면 부담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부담은 그대로인데 나중에 더 받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투자를 세금을 더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부담스럽다면 예. 내후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부담스럽다면 정부는 또 대통령은 내가 공약을 50% 이걸 못 지킬 것 같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때처럼. 예,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공무원 개혁을 연금 개혁했습니다. 예.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굉장한 진통끝 때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 대통령도 그런 어려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은 지금 잘 안 가시고 청와대가 많은 일을 관장하는데 예. 이 문제는 또 보건복지부에 밀어놓은 것도 이상하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하나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잘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니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연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이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연계돼서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김병준 비대위와 전원책 위원 간의 갈등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네. 비대위에서 거의 멀건하지 마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기대를 좀 걸었습니다. 예. 정말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개혁을 해주는 게 김병준 위원장의 기대를 김병준 위원장, 전원책 전원책 위원 변호사도 두 분께 다, 다 기대를 걸었죠. 저야 지금 무소속이라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개혁이 돼서 정말 변화돼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여당도 여당대로 긴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봤는데 일단 개혁의 어떤 방향, 강도, 내용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갈등이 고조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상당히 충돌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혁, 그럼 한국당은 개혁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개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소위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권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고난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비대위가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생각해 보면 전원책위원회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원책위원 당신의 역할은 지금 당협위원장 다 사퇴를 받았으니 지금 정말 형편없는 분들 갈고 새로운 인재를 좀 모셔오는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건데 앞으로 이 다음에 비대위 체제를 대신할 당 체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월권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꾸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뭐 내가 하는 물갈이가 결국은 전당대회 전체하고도 연결된 거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건데 두 분이 진솔하게 만나서 생각을 주고받고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 의원님 나오시면 오늘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전원책위원회 이야기는 아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2월에 전대를 하려면 그래서 당협위원장 언제 이거 다 인선하고 시간적으로도 뭐 대충 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그 지역위원장 뽑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보통? 아무래도 공모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실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합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대략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의 경우는 일단 112명 현역 의원을 자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이 14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호남에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신청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면 한 100여 곳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수도권하고 영남권, 이제 대구, 경북, 충청권 정도에서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아닌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이제 그 뭐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재임용하거나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당의 지지율이 20%인데 20%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들을 이제 교체를 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여기 남아 있는 거는 김무성 전 대표 또는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른 미래당과의 소위 보수 대통합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속내는 전당대회 시기를 2월에서 5월로 늦추자고 하는 배경에는 전원책 위원은 겉으로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에 대한 시간의 촉박함과 아울러 5월달 정도 해야지 당협위원장을 다시 공모해서 이렇게 흔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만 속내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얘기하는 바미당과의 관계도 한편으로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바미당에서는 손학규 대표는 갈 테면 가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태극기 부대랑 우리는 통합 안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유승민 의원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기국회 끝나고 이제 12월 지나고 1월, 2월 달 되면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공론화되는 시기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바미당하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점을 조금 뒤로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비상대책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계속 당내 압박을 받으니까 전원책 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경고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저건 뭐 쉽사리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 계속 티격태격 갈 거고 전원책 그나마 보수 진영의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전원책 위원까지 뭐 잘라내면서 비대위원장의 직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안에서의 티격태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재밌는 관점은 지금 이제 저렇게 갈등이 계속 불거진다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뭐 언론 보도도 폭 나왔지만 올랐더라고요. 예, 뭐 정의당보다 약간 또 오른 결과가 나와서 네. 만약에 네. 바른미래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저긴 조금씩 떨어진다면 또 상당히 복잡한 셈법을 서로 하게 전원책 될 위원이 겁니다. 더 힘을 받을 아니죠. 한국당이 만약에 떨어진다. 예.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수대 통합의 줄다리기는 더 예민해, 더 아주 팽팽히 밀당이 이루어질 거고 네. 보수대 통합은 쉽게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환경은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한국당하고 통합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한국당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또 어떤 인적 청산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인적 청산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면 네.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은 순전히 말로 이야기될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는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전원책 위원 해촉설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께서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뭐 해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가라앉았을 텐데 지금 그 문제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많이 뭐 그런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해촉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전원책 위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는 말씀을 자꾸 한다거나 이미 이제 지금 경고가 몇 차례 갔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은 해촉 결심을 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